직연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일단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데요. 일단 양형 이유에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근데 제가 사실은 어제 그 판결문 1300페이지인가요? 그거를 중요한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봤어요. 네네. 계획이 매우 치밀했습니다. 한 2년, 짧게는 1년에 걸쳐서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웠거든요. 근데 왜 무슨 기준으로 지규현 판사가 치밀하지 않았다고 본 걸까요? 이게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 범죄는 일반적인 고의 범의 경우에 계획 범위 있고 우발적인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치밀하게 계획을 안 세웠으면 이게 우발적 계엄이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또 계획 범위면 계획 범위인지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냐의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다 분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느 부대가 어디에 출동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그리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어떤 식으로 계엄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본인이 비상대권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정황은 여러 차례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왔는데 결과적으로 약간 계획의 미숙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실패했다는 이유로 그거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돌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체포하고 인계 받으면 어디 벙커로 이동을 하고 어디에 가서 어느 군대가 어느 경찰이 어디로 가서 누구를 얼만큼 체포를 하고 그 방식부터 시작해서 뭘 가지고 갈지까지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계획이 치밀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치밀하게 하라는 것인지 뭐 본인이 한번 그 치밀한 사례에 대한 뭐 예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뭔가 좀 그 비교 대상을 한번 만들어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도대체 이 범행 계획의 치밀하지 못함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는다. 와, 이거는 진짜... 앞으로 양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한번 논의 주제로 삼아가지고 이거 논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강도가 있습니다. 예? 강도가 예? 무딘 칼을 들고 간 경우와 네, 날카로운 칼이 아닌 무딘 칼을 가지고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감형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고의의 위험성, 그다음에 이 범행의 특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 고의 강도가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본인 뜻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사에 있어서는 확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아니 본인 시험 붙겠다고 확실한 각오는 있는데 준비 못했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구수했다거나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도대체 말이 안 돼가지고 제가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치밀하지 않았다,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연결이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감형이 됐다. 이 부분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이 실패했다. 이 부분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이 계엄을 방해할 줄 몰랐고 막을 줄 몰랐고 군경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나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짚었는데 직연 재판장은 다르게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갖다가 뭐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날이 뭐 그 요일이나 화요일이라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뭐 이러는 상황을 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고 군을 투입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했어야 되는데 주중에 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뭐 그거 말고도 그리고 본인이 이 계엄이라는 그 내란죄가 위헌범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헌범은 일단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야기하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거는 결국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 윤석열 씨가 국회를 어떻게 보면 국회에 있는 주요 요인들이나 의원들을 다 체포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거의 해산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고 비상입법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이 의도했던 바대로 국정을 완전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예.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저 국모처럼 예, 뭐 본인 공동 통치를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이런 재판도 없습니다. 그 본인이 말하는 그 성공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단어 하나도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이걸 실패했다라고 이거 논리 모순이죠. 예. 위헌범이라고 얘기하면서 실패로 돌아간 계엄이라고 예. 얘기하는 것도 논리 모순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계획의 그런 강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예. 사람이 깨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실패했어요. 예. 그럼 그걸 갖다가 유리한 양형 요소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랑 똑같네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뭐 강도를 하러 들어갔으나 그날 뭐 올림픽 경기를 보는 와중에 식구들이 다 깨어 있어서 뭐 저 이렇게 그 약간 뭐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뭐 그 사람들을 다치게는 했지만 금품을 못 갖고 나왔다. 예. 그거 강도 성공한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 판결문에 보면 사실 당초 계엄을 수요일에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걸 지키지 않고 갑자기 윤석열이 딱 결단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 노상원 수첩도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제 허술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게 되면 이 수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가 알 수 있는데 네. 왜 직위원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뭐 국회와 관련해 국회 장악이라던가 뭐 여기 사람들 체포와 관련된 메모라던가 이런 거 실질적으로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왜 거기 써져 있는 내용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본인이 믿지 못하는 것과 예. 그다음에 사실 거기 써져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계엄의 그 하나의 줄기를 이루는 하나하나 요소가 된 그런 사실 인정을 할 수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 하지 않고 이 노상원 수첩 그리고 메모가 이렇게 좀 그 그냥 일반적인 그 수기로 썼다고 해가지고 그 메모를 말도 안 되는 그냥 단순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메모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메모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업무일지에 막 휘갈겨 썼다고 해가지고 그 업무일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 업무일지를 쓴 시점 그리고 업무일지를 쓰게 된 계기 그다음에 쓰게 된 상황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진술하는 내용 그 이후에 그 업무일지에 있었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단 하나라도 실현된 것이 있는지 실현하려고 했으나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현된 부분이 있다면 그 업무일지의 그 증거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증거 판단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특검에서는 그 부분도 다퉈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란 재판을 계속 이야기할 때 이 노상원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직위원은 이거 자체를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로 든 게 뭐가 있었냐면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실행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2023년 10월에 단행된 군 인사 중에서 일부만 적혀 있었다라든지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부가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의도를 했고 그게 실현된 부분이 있다면 그 실현된 부분에 집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저라면 그 실현된 부분에 그렇죠. 집중할 것 예.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현된 부분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그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면 역시 그 과거의 그 구속 취소 결정이 이게 그 단순한 그 세계관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합니다. 지금 오젠님이 이렇게 밝혔는데 직위원 판결문이 유치원생 일기보다 못한 수준이하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재판부가 수첩이 발견된 장소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면 왜 자기 책상에다가 이렇게 다 보이게 놔뒀겠어? 라고 한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친 주거지 이거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 그런 예. 게 있으면은 아마 저 딴 데다가 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장소라는 게 결국 그 압수된 경위가 불법적인 것이거나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그런 장소에서 발견된 거 이런 거는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평소에 모친께서 그걸 갖다가 전화번호부로 쓰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쓰고 예.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면은 예. 그걸 갖다가 그 증거 가치를 이거 진짜. 낮게 보는 이유로는 설시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1심이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 항소심으로 가서 2차 종합특검이 이 관련해서 추가로 이제 수사를 하고 네. 항소심에서 이걸 다루게 되면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단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럼 그게 그것뿐만-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영향을 미치고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형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법리적인 이유, 예. 그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않으면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 공범으로 볼 수 없다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국헌문란의 목적을 단순하게 그 2호에 있는 그 93조 2호든가요? 그 2호에 있는 국헌문란의 목적만을 문제를 삼고 1호에 있는 실체적 헌법 그쵸, 그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 부분도 국헌문란이 될 수 있다고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지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만약의 경우에 그 지기현 부장과 같은 판단을 다른 재판부에서도 계속 이어받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절차, 실체적인 절차,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한 사람이라면 예. 결국 계엄이 했을 경우에 뭔가 그 계엄의 성공으로 인한 그 뭐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 계엄 실패로 인한 처벌은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공을 했으면 뭔가 공적을 인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예.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증거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곽종군 진술이 있습니다. 사실 요 진술이 나왔을 때 저희 방송도 그렇고 여러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동훈을 쏴 죽이겠다고 했다. 이 부분 말입니다. 그리고 비상 대권, 비상 조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진술들이 있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곽종근 사령관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안 하고 있다.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처음 그 헌법재판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인영이라던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진술을 본인도 옆에서 들었다라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죄책이 더 무거워지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이라던가 진술을 근거 삼아서 계속 일관되고 확실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배척한 것인데 이건 증거가치 판단에 있어서 체증법칙 위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상식의 반환을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사실 여러 명이 모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이 아주 믿음직스럽고 신빙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실 인정이라는 거는 판사의 자유심증에 따른 것이고 증거가치 판단은 이 일반적인 체증 법칙이라던가 이 사람들이 왜 어떤 경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수결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 곽종근 사령관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본인은 불리하죠, 본인에게. 그리고 오히려. 본인은 그 증언을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술을 먹고 이러면서 상당히 긴장해 있고 이런 가운데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있다고요. 얘기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배척을 했다는 거는 일반적인 경험칙, 체증법칙, 법조문에 많이 나오는 거고 법조인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반하는 사실 인정입니다.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그 고비마다 이거 중요한 거 나왔다. 스모킹 건이 나왔다 했던 부분들을 다 직연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좀 짚어봤고요. 이 재판에서 가장 이제 분노를 샀던 대목이 사실 이제 감형 사유입니다. 초범이고 고령이었기 때문에 뭐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감형을 한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고령이라는 점에서 모두 다 긁혔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긁힌 것 같은데 저는 뭐 10년 안 남았기 때문에 더 네, 긁힌 것 예. 같고 오늘 같이 저 운동하신 분이 있는데 저 달리기 하신 분이 예, 있는데 예. 그분이 62세요. 저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시는데 62이신데 이제 뭐 곧 뭐 이렇게 내란에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요즘 같은 기준에 예. 65세는 물론 뭐 젊은 분들이 보기에는 저 아주 뒷방 노인네 같은 식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65세는 한덕 총리 같은 경우에 78세, 79세였잖아요. 한창 때죠.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사실 이거 언급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언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 이렇게 관행에 따른 습관적인 기계적으로. 습관적인 기계적인 그 양형 기준을 막 적다 보니 일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이건 참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긁힌 사람이 한덕수랑 전두환일 것 같습니다. 전두환은 65세에서 사형을 선고를 받았었고 1심에서 한덕수는 23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좀 긁히지 않았나. 65세 비교적 고령이다. 뭐 항소심 가면은 뭐 65세에서 몇 개월 더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양형 사유로 드는 경우가 보면은 아주 나쁜 사람인데 꽤 오래 복역했다는 이유로 막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법원의 양형 관행이 그 일반인의 법 감정을 이랑 많이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왜 단순히 그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양형에 있어서도 일반인의 법 감정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나 뭐 이런 부분 좀 한번 법원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할 것 같고 윤석열은 이제 사과문 뭐 그 얘기를 보면 항소를 안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또 변호사를 통해서는 다음 주에 항소한다. 이번 주에 이제 항소를 하겠네요. 그러면 항소를 해야 될 겁니다. 본인은 항소를 안 하게 되면은 항소를 안 하게 되면은 무기징역 확정시키고 나머지 선고받을 형들이 모두 다 거기에 흡수되도록 만들고자. 그러니까 아무리 형을 선고하더라도 결국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무기징역에 모두 다 흡수되는 관계에서 형 집행 순서라든가 이런 거 고려할 필요도 없이 무기징역만 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본인은 아마 항소심에서 6기로 어떻게든 유기형으로 감경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하겠죠. 네. 예.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마 이제 재판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법의 취지가 있으니까요. 한 5월이면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법에 나와 있는 취지대로 3개월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고심까지 해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겁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아마 그 윤석열 씨 측에서 이렇게 3개월 이렇게 너무 촉박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도 박탈해버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어차피 무기가 유지되면 모든 형은 무기형에 흡수되고 무기형 살면 됩니다. 그렇죠. 재판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무기에 흡수가 되겠네요. 흡수가 되면 본인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무기형 하나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항소심에서 사형으로 좀 되기를 바뀌어지기를. 사형으로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100개의 범죄가 있다고 치면 하나의 범죄에 플러스죠. 대해서 10년씩이라고 치면 몇백 100번에 년이 되면. 10년씩 살아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런 병과주의가 아니라 이제 흡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중주의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소심 사형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사명금지법은 금지법대로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부 보고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정치하는 언니들 곧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